자, 육군 부사관 아내 사망 사건 저희가 두 번인가 소개해드렸죠. 유족 측이 지난 16일 이 세 번째 오는 16일 세 번째 재판을 앞두고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어요. 고인인 누님의 얼굴을 공개하고 싶다. 이 사건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마음, 그리고 누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으면 하는 마음에 그 용단을 내리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이 이 고인 김모 씨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름은 이 유족들의 요청으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일단 당시 상황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새벽 5시쯤이었고요. 강원 동해시의 한 도로에서 한 SUV 차량이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돌진하다가 그대로 옹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사고 당시 강한 충격을 받아서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진 상태입니다. 운전자는 남편이었습니다. 육군 모부대 소속 부사관이었고 부상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아내가 같이 타고 있었는데요. 아내는 조수석 바닥에 무릎을 꿇은 모습으로 발견이 됩니다. 이 아내 김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남편은 졸음운전 때문에 벌인 일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졸음운전 때문에 단순 교통사고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완전 반전이 일어납니다. 일단 아내의 사망 원인이 이게 이상했던 게 골절상이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한 골절상이었는데 혈흔이 별로 없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모포에 감싼 채 차에 태우는 모습이 또 찍혔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경찰이 이상해서 주변 CCTV를 탐문해 보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주변을 계속 빙빙빙 도는 장면이 찍혔죠. 졸음운전이었다고 하지만 술을 마시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100km가량 그렇게 속도를 낼 만큼 내리막이거나 그런 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걸 살인으로 보고 살인에 이제 시신 훈계까지 같이 기소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타살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게 사고가 아닌 사건일 수도 있고 더군다나 아내를 살해한 범인으로 이 남편이 지목됐다는 사실에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유족들이었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와서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고 직후 통화에서 매형이라는 사람이 보인 태도, 발언,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통화 내용 잠깐 듣고 가시죠. 야, 이거 수술 끝나면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망 신고를 됐고 누나 지금 안치실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 절차가 남았는데 이 경찰이 와서 얘기하는데 누나를 이렇게 부검을 해가지고 이 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대요. 누나랑 저기야 자살이야. 응? 응? 그 자살했는데 누나가요? 애들한테 안 보여주려고. 아니, 지금 저 중요한 얘기를 저 때 얘기한다고요? 저렇게 차분하게? 지금 저를 보시면서 본인 어떤 식으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건 살아가는 아내를 잃은 남편의 슬픔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전혀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저 피해자 동생분께서도 저게 너무 이상했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교통사고 때문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부검 얘기를 꺼내니까 자살이야, 극단적 선택을 한 거야라고 저렇게 저 순간에 얘기를 한 겁니다. 저 중요한 얘기를. 네, 그리고 이제 결국 부검이 진행이 됐는데 부검에서도 좀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경부압박 질식으로 사망에 준하는 상태에서 다발성 손상이 동반되었을 가능성 우선 고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부압박 질식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목 졸림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발성 손상이 동반, 저거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여러 곳에 보면 손상이 생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망에 준하는 상태에서 목에 질린 상태에서 사망하고 그 이후에 교통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상한 건 분명히 아까 이제 극단적인 자살이야 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아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든 뭐 지금 뭐 병원에 연락을 하든 119를 부르든 경찰에 신고를 하든 해야 되는데 시신을 씻기고 그 당시 현장을 다 청소하고 처음에 그 이후에 옷가지 같은 거 쓰레기 봉투에다 넣고 그리고 뭔가 경부압박 질시면 목을 졸렸거나 혹은 목을 맸거나 뭐 이런 상황인데 예. 그때 무슨 뭔가 무슨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경찰이 정작
그 쓰레기 봉투, 그러니까 끈을 버렸다 쓰레기 봉투를 수거해 보니까 그 끈은 또 안 나와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거, 아내의 장례 직후에 변호사 선임을 해서 빠르게 대응을 시작합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게 참 뭔가 수상한 점은 많은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나 내 아내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지금 두 차례나 진행이 됐는데도. 자, 그런데 말이죠. 지난달 15일 재판에서 군 검찰은 타살 정황과 관련해서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백초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피해자 동생분, 고인의 동생분 얘기 들어보시죠. 뒤에서 이제 목을 졸랐다. 이게 보는 게 이제 백초크라고 하잖아요. 백초크로 이제 팔로 이제 목을 누르고 누나가 이제 반항을 못하게 양발로 손목 같은 거를 제압을 하면 멍자국이 그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하사, 중사, 상사까지는 특전사에 있었어요. 양에 있는 그 지 그 부대라고 해가지고. 근데 매형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원사고 상사고다 보니까 이런 사건도 많이 접했을 거고, 뭐 상처 안 내고 자살하는 방법 뭐 이런 기술도 다 많이 알고 있는 것도 본인도 알고 있으니까. 자, 특전사 출신. 뭐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특전사 출신들은 뭐 그 기술을 배우는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지금 이제 방금 그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처남입니다. 아까 저기 전화 통화했던 그분인데 실제로 이제 군 검찰은 바로 지금 현재 이 피고인이 특전사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사실 이 백초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짓수 그 기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 백초크라는 것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바로 뒤쪽에 앉아서 그 대상 뭐 여성이건 남성을 갖다가 손을 이용해서 제가 정확히 보여드리기는 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발로 그 사람이 이제 그 손으로 자기 목을 갖다가 빼려고 했을 때 이 발로 이렇게 제압을 갖다가 하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아주 특이하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그 아내가 죽음에 이르렀는데 이런 의심을 받는 그것은 본인이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수상한 행동들을 갖다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행동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자기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둘이가 바로 옆방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방에 있었으면 아이들 갖다 깨워가지고 뭐 119를 부르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아이들 모르게 그 자기 아내를 갖다 씻고 또 옷 같은 걸 어디다가 이렇게 버리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본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의 어떤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자, 부검을 했어요. 했더니 그 고인의 몸에서 이제 우울증 약이 일부 검출이 됐다. 그래서 이제 뭐 그걸 가지고도 또 논란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일단 우울증 약 성분 검출된 걸 두고요. 남편 측 변호인은 그동안 우울 증세가 있었던 걸로 안다. 그래서 약을 먹어왔던 거고 우울증을 겪다가 극단 선택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요. 쾌활한 성격이고 절대 극단 선택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데다가 그런 정황도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앓고 있었던 증상이 우울증이 아니라 공황장애 등이었는데 그 몸에서 검출된 약이 항우울제는 맞지만요. 이게 공황장애 치료에도 널리 쓰이는 약물이라는 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이렇게 전제를 할게요.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살해한 게 맞다라는 전제 하에 그럼 왜? 도대체 왜? 결국 가장 의심하고 있는 건 유족들은 경제적인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뭐 사고가 있기 전에 크게 다퉜던 모양입니다. 그게 다투게 된 게 처음에 시작은 그게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좀 문제가 생겨서 전세 보증금을 갚아야 되는데 그 돈 때문에 서로 힘들어하고 있는 참에 아이들 학원비를 가지고 이 남편이 TV를 덜컥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고 아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을 시켜서 남편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잔액이 0원이었대요. 잔액이 0원이었던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알고 보니까 몰랐던 빚이 2억 9천만 원이나 있었던 거고 그 문제로 계속해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검찰에서는 그것 때문에 아내를 살해한 게 아닌가. 실제로 검찰의 공소장에는 사망 직후에 양 변호사님 지금 저 장면이 실제 당시 부부 싸움 장면을 촬영한 아들이 촬영한 거라고 합니다. 그 아이들까지 다툴 정도로까지 크게 다퉜다라는 그렇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다 말씀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사고가 난 이후에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4억 7천만 원 가량을 아내가 사망했는데 사고 직후에 보험금부터 먼저 청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것도 드러났고 지금까지 이 동생분이 확인해 보니까 빚이 거의 4억 원 가량. 근데 그 빚의 상당 부분도 이 군간부들에게 주는 특별한 또 대출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거를 못 갚아서 불명예 제대를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쪼들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백 변호사님. 네.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직접 증거라고 하면 이런 사건에서 만약에 살해했다고 전제를 한다면 목격자 말고 있겠습니까? 이 흉기가 사용된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목격자가 없는 이상 직접 증거는 부족합니다만 지금 일단 구속이 돼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 저는 일흥의 입증은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동기가 오히려 더 없어요. 근데 살인의 동기라고 할 수 있는 이 금전적인 문제에다가 그리고 아내가 설사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보였던 이 남성의 행태 그건 도저히 우리 일반인으로서 이해하기 좀 어렵죠. 예. 이런 것들을 다 본다면 뭐 물론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유죄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뭐 백 변호사님이 말씀은 법률가로서의 판단이고, 자, 이 범죄 심리를 정통하시는 우리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사실 이 사건을 그 정식으로 의뢰받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예, 제가 했는데 뭐 이 외에도 이제 뭐 여기 나오지 않는 그런 뭐 추가적인 그런 그 원인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이 사람이 자기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좀 이렇게 불러서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앞뒤 정황을 갖다가 좀 살펴보려고 좀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려고 했을 때 이 아이들이 고등학생이니까 그 아이들 조사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그 조사 수사에 있어서의 어떤 흐름을 좀 방해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나온 것이 안치실에 있어요라고 했을 때 하기 전에 거의 빠진 게 있거든요. 제일 먼저 뭐가 했냐면 전화를 딱 하니까 누나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나는 그러니까 누나는 물어봤다는 것은 누나에 대해서 생사에 대해서 자기가 교통사고 난 이후에 지금 분리돼 있으니까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살았냐 죽었냐? 네, 누나는 그렇게 물어봤는데 안치실에 있어요. 그리고 경찰이 부검을 한다라고 해요라고 하니까 누나 자살했어. 이렇게 해서 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은 속일 수는 있지만 그 자녀가 그 이제 초등학생이나 이런 아이들이 아니고 고등학생들이니까 자녀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만약에 어떤 그쪽에서 어떤 범죄를 했었다면 빨리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수습을 하는 것이 좋고요. 저게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여러 가지 어떤 정황들을 봤을 때 너무나 이상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자, 오는 16일 세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유족께서는 사건의 실마리를 아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저희한테 주시면은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저 방송 처음 했을 때도 뭔가 이게 좀 수상하다. 그렇죠. 수상한 점이 속속히 드러났는데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아내가 발목뼈가 피부로 뚫고 나올 정도로 아이고야. 심한 골절상을 입었는데 혈흔이 별로 없었어요. 소량 발견됐다는 점. 또 그리고 발목 골절상 이외에도 뚜렷한 외상이 없는데 갈비뼈가 부러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사소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경찰이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혹시나 죽음을 일으킨 게 아닌가, 그러고 태운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의심을 했고요.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그렇죠. 차에 탔다. 사망한 상태에서 차에 태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CCTV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 모포에 감싸진 아내의 모습이 차에 타진 모습이 찍혔기도 하고요. 나중에 모포는 다른 곳에서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좀 CCTV를 좀 분석해 보니까 경찰이 봤을 때는 사고 직전에 이 남성의 차량이 사고 지점을 계속 맴돕니다. 계속 맴도는 모습도 있고요. 술도 마시지 않았고요. 결국 사고 지점 자체가 지금 내리막도 아니기 때문에 졸음 운전으로 사고 나기도 어려웠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의심스러웠던 정황입니다. 자, 국가 부검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과수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해봤더니 그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이 그 사인으로 지목이 됐는데요. 부검 당시에도 아내의 목에 무엇인가 눌린 자국,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수사당국은 이제 혐의 있는 이 사람을 그 5월 23일 날 그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을 시켰습니다. 이제 재판에 들어가겠죠. 자, 그렇잖아도 유족들은 이거 저희가 처음 방송했을 때부터 유족들은 계속 이 살인 뭐 좀 이상하다 계속 그러셨어요. 뭐 사실 입장문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입장문은 이렇게 나왔죠.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습니다. 유족 측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둘 당사자가 싸우다가 감정이 격분해서 그 부인을 목을 졸라 살해를 했다라고 하면서 수사 직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났다는데 그 말도 일관성이 없었다. 첫 번째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교통사고 나고 난 다음에 자기도 다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인이 그렇게 사망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협조해야 되는데 그렇죠.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 이제 지금 우리 CG에 나오듯이 원칙적으로 그 사건 당일 피해자를 목포에 둘둘 말고 차량에 실는 CCTV가 영상이 발견되었고 사건 당일 피해자 시신을 시키고 사건 현장을 청소했고 증거들을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증거를 인멸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수상한 점이 아내의 장례 일정 중에서도 뭔가 좀 이상한 게 보였어요. 네, 일단 태도가 굉장히 좀 이상했다고 하고요. 아내의 장례식인데 일가 친척도 또 직장 동료도 아무도 오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례가 끝나자마자 변호인을 선임해서 사건에 빠르게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족들은 이걸 두고서 아내를 잃은 남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범행을 저지르고 회피하고 방어하는 피의자의 전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군 조사에서는 뭐라고 했답니까? 팀장님. 그렇습니다. 군 조사에서는 이제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데요. 그 수차례 진술을 번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 군수사당국은 상당히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남성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지고 이를 보게 되면 자녀가 문제가 될까봐 자녀에게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병원을 가기 위해서 살 태우고 옮기던 중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이 처음에는 졸음운전으로 사고 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번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당국에서는 상당히 좀 진술을 받고 예. 이 사람한테 하는데 좀 힘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아내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아내를 태우고 가면서 졸음운전을 한다고요? 그 와중에 졸음이 옵니까? 자,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3번 바뀐 진술입니다. 자, 어떻게 계속 바꿨는지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 피의자가 진술이 처음에는 교통사고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부검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아니고 사실은 아내가 화장실에서 자살을 했다 진술이 이제 바뀐 점이 있고요. 목에 검은색 끈으로 이렇게 수사가 점점 이제 들어가니까 진술이 또 바뀐 게 그게 아니고 사실은 아내가 목에 걸려있던 끈이 검은색 끈이 아니고 그 아들 이제 태권도복 단띠였다 이렇게 진술이 또 바뀌어요. 그랬다가 이게 그 차큰이라고 하죠. 그런 게 이제 발견이 안 됐다는 뭐 그런 얘기를 또 하니까 부드러운 천 소재의 스카프 같은 걸로 이렇게 끈이 지금 3번이나 바뀌어요. 자, 유족들은 지금 어떤 입장이시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극단적인 선택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건 현재의 삶에 무기력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아내는 현재의 삶이 무기력하지 않았고 그 두 자녀의 엄마로서 교육에 대한 삶의 의지가 매우 강했다. 이건 당연히 유족의 입장에서는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고 유족은 여기에 한 가지 더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그 부인을 죽이는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군대 내에서 이렇게 전세금 대출을 받는데 대출금 받는 그것을 용도 외로 사용해서 감사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도 이미 이러한 어떤 유사한 상황을 만들고 두 차례 상황을 만들고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다시 한번 발견되면 군복을 벗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일을 꾸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이 유족들은 말이죠. 네. 이 사람 육군 부사관 남편 이 사람에 대해서 신상 공개를 요구하고 계세요. 자, 이 법상으로는 뭐 가능에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특정 강력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특강법상의 공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 군 검찰이에요. 일반 검찰도 군 검찰에서 이렇게 신상 정보 공개를 받아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심의가 열려서 그게 좀 채택되거나 받아들일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